엄마,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창범아, 이건 엄마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경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정신 차려 창범아. 네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의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수경이가 실제로 저지른 일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5세 김희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따뜻한 기운을 주었지만 희애의 마음은 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식탁에는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둔 다과가 놓여 있었고 손자라도 온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꺼내둔 과일도 멀쩡한 채였다. 희애의 눈길은 시계로 향했다. 곧 아들 35세 강창범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창범이 애인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날이었다. 희애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희애는 손을 가볍게 비비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남편 강철민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사실 철민 역시 신문을 읽는 것보다는 오늘 올 창범의 애인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당신 너무 긴장하지 마라. 애인이면 애인이지 결혼을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괜히 그래. 당신 느낌이란 게 원체 예민하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걸까요? 그래도 어찌됐든 창범이 만나는 사람이면 알아둬야죠. 희애는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렸다. 철민이 말하는 것도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희애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희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철민도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창범과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인사드려요. 수경 씨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창범의 목소리는 설렘이 가득했다. 수경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화려한 느낌이 들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과 정갈한 화장이 눈에 띄었다.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었고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했다. 하지만 희애는 첫눈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희애는 조용히 수경을 살폈다. 수경은 말투도 정중했고 자세도 곱고 단아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희애는 수경의 눈빛을 관찰했다. 표정은 한없이 순수하고 밝았지만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수경이는 필라테스 강사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필라테스 강사라.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많다더니 좋은 직업이네. 네. 사실 전 체육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몸을 관리하는 게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직업에 아주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관리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희애는 조용히 수경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필라테스 강사라면 손에 굳은 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수경의 손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하였다. 마치 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를 지적할 순 없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철민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희애는 수경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말은 조심스럽고 정중했지만 마음이 담긴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식사까지 마친 후 창범은 희애와 철민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 저 결혼할까 해요. 순간 희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너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에요. 저희 꽤 오래 만나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늦게 소개한 거예요. 진작 소개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됐어요.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빠르지 않겠니?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수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희애는 창범의 눈을 바라보았다. 확신에 차 있었고 더 이상 말려도 듣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희애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철민도 아무 말 없이 희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애의 직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이 결혼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희애의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제 선택 존중해 주세요. 저는 수경이가 정말 좋아요.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라고요. 순간 희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불안한 시작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희애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찼고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었다. 창범이 35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 걸까 싶었다. 창범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듯 보였다. 침대 옆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철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자는 거야?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아요. 아까 창범이 말 들어보니까 이미 결혼 날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만났다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데. 그래도 창범이 어른이잖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걸.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죠. 나는 아직 그 아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불안해요. 철민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사람이야 만나보면 아는 거지. 지금은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야. 일단 좀 지켜봐. 우리 창범이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선택인데 너무 밀어붙이면 반발만 더 심해질 거야. 반발하는 것도 싫지만 더 걱정되는 건 창범이 진짜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이진 않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 감히 이번에도 맞다면 그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희애는 철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다. 창범이 너무 쉽게 마음을 내준 것이 신경 쓰였다. 다음 날 아침, 희애는 일부러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대로 창범과 수경이었다. 엄마,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애는 얼굴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문을 열었다. 그래, 들어와. 아침은 먹었니? 네, 어머님. 오면서 간단히 먹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희애는 수경의 표정을 살폈다. 여전히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능숙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수경은 이미 시댁 식구가 된 듯 편안하게 앉았고 손끝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희애가 수경을 살피는 동안 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래. 어제 이야기했던 중요한 일이 뭐야? 사실 저희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희애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혼 날짜까지 정했다고? 네. 어차피 할 거라면 너무 늦추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년 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어.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아빠, 저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수경이와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희애는 조용히 수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결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야. 서로의 생활 방식, 가치관,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천천히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엄마,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나이가 있어서 더 늦어지면 결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야. 단순히 나이가 차서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믿어주세요. 희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경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수경의 태도는 너무 완벽했다. 실수도 어색함도 없었다.
오히려 완벽하게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다. 희애는 철민을 바라보았다. 철민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그래, 일단 우리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 상견례도 해야 하고 준비할 게 많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요. 희애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미 창범은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래서 희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전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그 부분을 존중해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꼭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수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희애는 그 미소가 어쩐지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희애는 반드시 수경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 이후 희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생겼다. 수경을 철저히 파악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창범이 실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조금 흘러 창범이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고 선언한 후로 수경은 더욱 자주 집을 드나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밝고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희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희애는 본능적으로 그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애는 수경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어디 가는 길인가 봐요? 네, 요즘 회원들이 많아져서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업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바쁜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즘 계속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늦게까지 개인 레슨도 하고 있어요. 새벽까지 하는 날도 있죠. 새벽까지? 순간 희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필라테스 강사가 새벽까지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요즘은 필라테스 수업도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군요. 네, 요즘 고객들이 야근이 많아서 저녁 늦게 레슨을 원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맞춰주고 있어요. 수경은 시종일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희애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희애는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수경을 바라봤다. 수경의 손끝, 눈빛,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니까 수업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머님. 수경은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지만 희애의 가슴 속에는 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희애는 철민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 그 얘기야? 당신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걱정되지 않아요? 필라테스 강사가 새벽까지 개인 레슨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세상엔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야근도 많고 시간대가 다 다를 수도 있지. 아니요. 내 느낌이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철민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럼 당신이 직접 알아볼 건가? 수경이가 진짜 뭘 숨기고 있는지. 그래야겠어요. 창범이가 저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냥 믿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이란 건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일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당신이 너무 불안하다면 뭐든지 너무 몰아붙이지만 않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알아볼 거예요. 나도 괜히 오해하고 싶진 않으니까. 철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희애는 확신했다. 결국 희애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희애는 조용히 수경의 스케줄을 살피기 시작했다. 희애는 창범의 눈치를 보며 대화 중 슬쩍 정보를 끄집어냈다. 요즘 수경 씨는 바쁘겠다. 너랑 시간 보낼 틈이 있니? 그럼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만나려고 해요. 평일엔 좀 바쁘긴 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려고요. 바쁜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진 않나 모르겠네. 엄마도 참. 수경이는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해요. 힘들어도 그만큼 보람을 느끼니까 괜찮을 거예요. 희애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희애는 수경이 퇴근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차를 타고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서 수경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수경이 센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수경은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희애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구지? 그 남자는 나이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고 둘은 상당히 친밀해 보였다. 희애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단순한 고객과 강사의 관계로 보이진 않았다. 남자는 수경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경 역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희애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고객과 강사의 관계가 아니야. 뭔가 있어. 희애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애의 직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희애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철민이 그런 희애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라도 알아낸 거야?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희애는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도 창범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애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다. 희애는 밤새 뒤척였다. 며칠 전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나오던 수경이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 단순한 고객이라 하기엔 어딘가 불편한 분위기였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희애는 필라테스 센터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위를 살피며 수경의 동료나 관계자들에게서 무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중 한 중년 여성이 센터에서 나왔다. 희애는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다. 그것은 바로 수경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것과 필라테스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매진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며칠 후 희애는 결국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직감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조용히 진행해야 했기에 철민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렸다. 며칠 동안 수경을 몰래 조사한 탐정은 어느 날 밤 희애를 찾아왔다. 탐정이 건넨 서류와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희애는 말문이 막혔다. 사진 속에서 수경은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 단순한 친구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게다가 탐정의 말에 의하면 수경은 과거 강남의 유명 술집 직원이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희애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희애의 직감이 맞았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리고 이걸 창범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철민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희애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철민은 희애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이 맞았어요. 너무 깊이 안 파고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수경 씨 그냥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었어요. 희애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탐정이 찍은 사진이에요. 수경 씨가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술집에서 일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도 특정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요. 철민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러다 손을 떨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걸 창범이한테 말할 거야? 당연하죠. 이 결혼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철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희애는 창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범아, 내일 저녁에 집에 좀 들러라. 엄마가 꼭 할 말이 있다. 창범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희애는 너무도 무거운 마음이었다. 희애는 이제 창범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희애는 창범이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탐정이 넘겨준 사진과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수경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표정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창범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며 화를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희애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힐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창범이 들어오며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앉아라, 창범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창범은 이상한 기색을 보였지만 희애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소파에 앉았다. 철민 역시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희애는 조용히 사진을 밀어놓았다. 창범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너도 알겠지?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 수경이야. 창범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창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창범아, 이건 엄마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야. 희애는 창범에게 탐정이 넘겨준 자료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경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정신 차려, 창범아. 네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의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수경이가 실제로 저지른 일이야. 창범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보였다. 수경이한테 직접 확인해 볼 거야. 그래, 직접 확인해봐라. 하지만 네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희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창범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곧장 전화를 걸었다. 수경아, 지금 어디야?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수경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알겠다고 했다. 희애는 그런 창범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경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오빠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들어와. 수경은 여전히 밝은 태도로 거실로 들어왔다. 그러나 탁자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자 수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게 뭐야? 설명해줘, 수경아.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야? 왜 호텔에서 같이 있는 거야? 수경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오빠, 이거 누가 준 거야? 설마 어머님이? 그래, 내가 직접 알아봤다. 너 같은 애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실 줄 몰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다. 네가 필라테스 강사라면서도 정작 센터에는 자주 가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지금도 남자들을 만나고 있더라. 수경은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빠르게 말을 돌리려 했다.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 오빠만 사랑해요. 그럼 너 예전에 일했던 곳은 뭐야? 강남에서? 오빠, 그건 그냥 생활비 때문에 잠깐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은 정말 오빠만 보고 살아. 창범은 여전히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희애는 더 이상 수경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만해라. 너는 지금까지 우리 창범이를 속여왔어. 너한테 진심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어머님,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만하자. 이제 다 끝났어. 나도 믿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겠어. 창범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창범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수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잡지 않을게요. 수경은 마지막으로 창범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경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애는 힘들게 숨을 내쉬며 창범을 바라보았다. 이 일이 창범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창범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걱정이 된 희애는 방문을 두드렸다. 창범아,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 해.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희애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범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창범아, 엄마, 나 좀 그냥 놔둬. 창범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희애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가 네 기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뭐라도 먹고 이야기하자. 엄마, 나한테 뭐가 남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난 진심이었는데, 난 진짜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희애의 가슴이 미어졌다. 창범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착하고 믿음이 깊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세상에는 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네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가 그걸 똑같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엄마,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결국 다 거짓말인데. 창범아,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 네가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거야.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진심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나쁜 거야. 창범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너무 힘들면 회사도 조금 쉬어.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되 가족을 외면하지는 마.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어.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고마워, 엄마.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조금만 더 혼자 있고 싶어. 희애는 창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 이대로 계속 방에만 있지는 않겠다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널 기다릴 거야. 창범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희애는 창범의 어깨를 토닥이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희애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로서 대신 창범의 아픔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이건 창범이 직접 겪고 이겨내야 할 일이었다. 그날 저녁 철민과 희애는 창범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분간 회사도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쉬라고 할까? 그래요. 직장에도 연락해 두죠. 억지로 나가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마음을 추스르는 게 나을 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까? 그래도 남자들끼리는 좀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당신이 이야기해봐요. 아빠한테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철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애는 알고 있었다. 지금 창범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보다 시간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창범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은 거실로 나와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희애는 일부러 창범에게 너무 많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고 조용히 창범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범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살아봐야겠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그래도 나 혼자 무너지진 않을게.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희애는 미소를 지으며 창범을 꼭 안아주었다. 희애의 품속에서 창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창범은 결국 이겨낼 것이었다. 희애는 그렇게 믿었다. 희애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이제야 끝이 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희애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창범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근은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못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중이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창범이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창범아. 엄마, 아빠, 저녁 차렸어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로 다 준비했지. 고마워요. 창범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다. 창범의 표정에는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쩌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몰랐다.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무리하는 건 아니지? 이제 겨우 다시 적응하는 중이에요. 처음엔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꼭 조급할 필요는 없어. 네, 아빠. 저도 이제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한 번 실수를 크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살아야죠. 희애는 창범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다시 삶을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맞아.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너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요. 솔직히 요즘도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지나간 일이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렇지. 중요한 건 네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야.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 사람이 없는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야죠. 아직도 창범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희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창범은 거실에서 희애와 철민과 함께 차를 마셨다. 예전 같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겠지만 오늘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창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이번 주말에 혼자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요. 여행? 어디로?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머리도 식히고 오려고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어디든 다녀와서 기분 전환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도 챙기고. 네,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희애는 창범이 다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물론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희애는 철민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창범이 이제 괜찮을까? 완전히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순간이었다. 희애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갑자기 나가라니요. 여기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집은 우리 명의야. 우리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지.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처음부터 부모 도움 없이 산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집을 너희들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그래, 그럼 너희도 우리 편의를 위해서 당장 나가주겠니? 어머니,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냥 간섭 안 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 간섭 안 했지. 이제 보니까 간섭 안 받으려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받을 건 받고 부모가 필요 없을 땐 철저히 거리를 두자는 거 아니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손정희는 평생 아들 이상민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 이규성과 결혼 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상민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상민이 어릴 적엔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 맞벌이를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과외와 교재비를 대느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 상민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등록금과 용돈을 빠짐없이 챙겨줬다. 우리 아들은 남들보다 더 잘 되게 키워야 해. 당연하지. 부모가 고생하더라도 자식은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부부는 자신들의 삶보다는 상민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결과 상민은 좋은 대학을 나와 30살이 되던 해에 취업에 성공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해질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상민이가 자리 잡았으니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부모의 희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상민이 취업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정희와 규성은 순간 당황했다. 뭐 벌써? 네, 올해 만난 사람이 있는데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다.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않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에요. 같이 벌면 돼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자 상민이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 한 채 남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신혼생활하면 어떨까요? 정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부모가 다 마련해 놓은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들렸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서야 정희와 규성은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났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은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고 예의는 갖췄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희는 수진과 친해지고 싶었다. 식사 끝났으니 과일이라도 좀 먹고 갈래요? 하지만 상민이 먼저 대답했다. 아니요, 저희 가봐야 해요. 집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정희는 속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저 웃으며 배웅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러나 그 다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결혼 전까지 수진을 만난 것은 단 2번뿐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 내외가 집에 들렀다. 잘 다녀왔니? 피곤하지? 네, 잘 다녀왔어요. 그래, 그럼 밥 먹고 가라. 너희 온다고 반찬도 다 준비해놨는데? 하지만 상민은 곧장 손을 내저었다. 저희 오늘은 따로 외식하기로 했어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엔 보통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희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그래, 다음에 같이 먹자. 그러나 이번에도 다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상민의 결혼 후 아들 내외가 부모 집을 찾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아들 내외를 위해 노력했다. 명절이 되면 직접 음식을 준비해 손수 포장해 보냈고 손주가 생기면 도와줄 준비도 하고 있었으며 어버이날이나 생일에도 자식들이 찾아올까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 어버이날 그냥 저희끼리 보낼게요. 요즘엔 다들 각자 챙기는 추세래요. 어머님, 저희는 명절에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게 좋아서요. 정희는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부모를 찾는 순간이 있었다. 그건 바로 돈이 필요할 때였다. 설날을 앞두고 정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매년 그래왔듯이 갈비찜, 잡채, 전, 떡국까지 손수 준비했다. 수진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걸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틀 전쯤 상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저희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요. 요즘에는 다들 각자 보내잖아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명절은 당연히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생각했는데 상민은 명절엔 각자 보내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했다.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너희 점심만이라도 같이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 그럼 이번에 선물이라도 챙겨 보낼게요. 정희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선물로 때우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정희는 아들 내외가 명절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석 때는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 아들 내외가 방문했지만 기대했던 가족 간의 따뜻한 분위기는 없었다. 수지는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갔고 나오라는 말이 없으면 나오지 않았다. 수진아, 떡 다 됐다. 나와서 같이 먹자. 한참 후에야 방문이 열렸다. 네, 그러고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는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어떤 대화도 교류도 없었다. 그저 손님처럼 와서 조용히 있다가 떠나는 것뿐이었다. 이게 가족이 맞나 라는 의구심에 정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을 때 정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막상 특별한 날에도 연락이 없자 서운함이 커졌다. 상민이한테 전화 한 통 안 오네. 그러게. 그러다가 저녁 무렵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이라 선물 보내드렸어요. 고맙다. 근데 얼굴도 못 보냐? 아, 저희는 따로 식사 계획이 있어서요. 정희는 허탈하게 웃었다. 상민은 함께하는 시간 대신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걸로 부모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제야 정희는 자신만 부모 자식 관계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를 멀리하던 아들 내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빨리 연락을 해왔다. 어느 날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가스레인지가 자꾸 말썽이에요. 그럼 새 걸로 바꾸면 되지 않니? 그러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리모델링 좀 하려고요. 가스레인지 바꾸면서 주방 싱크대도 같이 교체할까 하는데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던 상민이 집 수리가 필요하니 가장 먼저 부모를 찾고 있었다. 우리 돈으로 말이야? 네,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하니? 어머니 아버지 집이기도 하니까요. 잘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 순간 정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민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규성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상민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저런 놈이었겠지. 그런가? 우리만 몰랐나 봐. 우리한테 잘하려면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안 하는 거지. 그런데도 돈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연락해. 그게 문제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은행 기계처럼 보는 것 같아.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동안 자식이 부모를 찾는 건 단순한 정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겠어. 어떻게? 우리도 이제 안 주고 안 받는 관계로 가야지.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정리되었다. 다음 날 정희는 오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김치볶음, 장조림, 멸치볶음 아들 내외가 자주 먹는 반찬들이었다.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 정희는 늘 이렇게 반찬을 준비했다. 수진이 요리가 서툴다고 해서 한동안 반찬을 해다 주곤 했다. 그날도 상민과 수진이 집에 오기로 했고 정희는 반찬을 예쁘게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왔구나. 배고프겠다. 금방 밥 차릴게. 그러지 말고 먼저 이야기나 좀 하자. 규성이 손짓하며 아들 내외를 거실로 불렀다. 모처럼 가족이 모였으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희와 규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저희 집 말이에요. 식사를 준비하던 정희의 손이 멈췄다. 집? 네, 명예 문제인데요.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집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돌려달라는 말인가 싶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 살 집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명의가 저희 앞으로 돼 있어야 유리하거든요. 정희와 규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부모가 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아들 내외는 집 명의를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희 지금 우리 보고 집을 넘기라는 거냐? 아니, 넘긴다기보다는 그냥 명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아버님, 어차피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 그냥 서류상으로도 자기들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렸기에 정희는 황당했다. 그래서 말을 거들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아야 하면 그럴 일 없잖아요. 어머니,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민 씨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바꾸는 게 무슨 문제예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이제는 상속까지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부모와 거리를 두겠다며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던 아들 내외가 이제는 부모의 재산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제야 정희는 아들 내외가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명의를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상민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부모님 명의로 두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요. 맞아요.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해요. 명의만 미리 바꾸고 부모님은 그냥 살던 대로 사시는 거죠. 정희가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게 요즘 세대 운운하는 너희가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그러면서 부모한테 집은 달라고? 그건 그거고요. 그래. 그럼 우리도 요즘 세대처럼 하자. 네? 안 받고 안 주는 거 어떠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들 내외는 그동안 부모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베풀었으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끊을 차례였다. 너희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부모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죠. 그래,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어머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면 뭐야? 도움받고 싶을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땐 남이야? 아들 내외는 부모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삶을 원했지만 결국 돈이 필요할 때는 부모를 찾았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앞으로 명절도 없애고 어버이날도 따로 챙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집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래, 이제야 나도 너무한 부모가 돼보려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 거야. 우리가 필요할 때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에 대한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상민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뭐든 맞춰줬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정희는 부엌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정희는 저녁상을 치우면서도 집 명의를 바꿔달라는 상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부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하던 아들 내외가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를 찾고 있었다. 정희는 식탁 앞에 앉아있는 규성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야.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그 외에는 남처럼 사는 거라면 우리도 그냥 남처럼 살면 되는 거지. 부모가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도 연락하지 않는 관계로 바꿀 때였다. 그날 이후 정희와 규성은 결심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 먼저 도와주지 않는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다시 돌아온 어버이날도 그냥 지나갔다. 게다가 정희의 생일도 그냥 지나갔다. 이제 진짜 아무 연락도 없네. 그러게 우리가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얘들도 그냥 모른 척하네. 정희와 규성은 부모가 자식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올까 싶어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절 전날까지도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얘네
정말 올 생각이 없나 보네. 올 생각 있으면 먼저 연락했겠지? 맞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추석 당일이 되었고 오전 11시가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여보, 우리 나가서 밥이나 먹을까? 그래. 오랜만에 한정식 집 갈까? 그렇게 정희와 규성은 처음으로 명절에 집을 비웠다.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야 연락이 왔네? 정희는 일부러 배를 몇 번 더 울리게 놔뒀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밥 먹고 들어가는 길이다. 아,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 너희도 집에서 편히 쉬지? 상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 원래 같으면 집에 계실 줄 알고. 정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 같으면, 그래. 우리도 원래 같으면 명절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제야 상민은 부모가 이제 달라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희와 규성은 아예 명절을 없애기로 했다. 설날도, 추석도, 어버이날도, 생일도 이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도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네.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얘들은 우리를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래, 이제 진짜 우리가 먼저 챙길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정희와 규성은 완벽하게 안 주고 안 받는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몇 달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웬일이야? 그게 저희가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희는 대충 감이 왔다. 이제 와서 갑자기 연락한 이유는 분명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 그러니까 잠깐 집에 가도 될까요? 아니,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즐기기로 했거든. 상민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해. 처음으로 부모가 먼저 자식을 거절했다. 그제야 상민은 부모가 진짜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규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정말 변한 것 같지 않아? 응,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그 순간 정희는 이제 아들 내외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희는 오랜만에 동네 부동산을 찾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았다. 이후 정희는 집을 내놓겠다 말했고 공인중개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곤 어느 집을 매각할 것인지 물었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이요? 정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서류를 꺼내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 것인지 재차 물었다. 네, 맞아요. 그 집이에요.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속이 다 후련했다. 아들 내외가 그동안 부모를 이용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반격이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구의 집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처분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아들 내외와 상의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정희는 담담히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리곤 천천히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희와 규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며칠 후 상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에서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듯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하던데요. 정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응, 팔려고. 아니, 어머니, 갑자기 이걸 왜 팔아요? 갑자기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아니,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너희가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이라도 한 적이 있니? 아들 내외는 그동안 그 집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여기면서도
정작 부모의 존재는 불편해했다. 이제는 부모가 먼저 선을 긋기로 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아직 여기 살아야 하잖아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 그게 너희도 부모 도움 없이 산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그렇지만 규성이 정희의 휴대폰을 빼앗아 말을 이어갔다. 상민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고 보니까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아버지, 우린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를 위해 살 거야. 그 순간 상민은 할 말이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와 규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정말 자유야? 응, 드디어 진짜 자유야. 그제야 부모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민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 말했다. 뭐래? 우리 집 진짜로 팔겠대. 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지금까지는 부모가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먼저 손을 놓아버렸다. 그제야 아들 내외는 처음으로 부모의 부재가 실질적인 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부모는 아들 내외를 떠나기 시작한 뒤였다. 집을 판다는 정희와 규성의 선언 이후 상민과 수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받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별일 없지. 그런데 웬일이야? 그냥 요즘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상민이 갑자기 부모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너는 또 웬일이니? 그냥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수진까지 연락을 해오니 정희는 순간 실소가 나왔다. 이제 와서? 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부모를 먼저 챙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살갑게 구는 이유는 단 하나,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상민이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정희는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물었다. 네가 내 생일을 챙길 줄 아는 애였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어때요? 추석? 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 갑자기 효부가 다 됐네? 상민과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동안은 저희가 어려서 몰랐어요. 맞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부모를 챙긴다는 아들 내외, 그러나 그 속내는 뻔했다. 집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잘 보여야 한다는 속셈일 것이다. 정희와 규성은 아들 내외의 달라진 태도를 유심히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의 연기는 너무 어설펐다. 며칠 후 상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왜?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해서요. 정희는 웃으며 비꼬듯 말했다. 가족끼리? 그런데 그동안은 가족이 아니었니?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족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남처럼 지내는 거 이제는 안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러면 딱 잘라 말해볼까? 너 지금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정희의 말에 상민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상민과 수진이 정희와 규성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아들 내외의 표정은 한층 진지해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드디어 솔직해지겠다는 거냐? 저희가 집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저희 앞으로 명의만 바꿔주시면 앞으로 부모님께 부담드리는 일 없을 거예요. 부담을 안 준다고? 네,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 노후도 더 잘 챙겨드릴게요. 집만 넘겨주면 이제 부모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 말을 들은 정희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면 집 안 넘겨주면 넌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는 규성의 말을 자르며 언성을 높였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감정적으로 말 안 해볼까?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아까우면 오지도 마. 정희의 말에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필요할 때만 가족 행세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남처럼 대했잖아. 규성이 거들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그럼 부모님이 힘들어지시면 어떡해요? 힘들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 너희 도움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희는 단호했다. 그동안 먼저 다가가고 먼저 챙기던 부모는 이제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안 주고 안 받는 관계가 되었다.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최종적인 단절이 시작되었다. 정희와 규성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며칠 전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로 결정한 이후 부동산에서는 본격적으로 매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희는 상민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민아, 이제는 슬슬 집을 비워줘야겠어? 네? 그 집 곧 나갈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게 무슨? 이제 곧 새 세입자 받거나 매매 계약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세입자도 곧 들어와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정리해라.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상민과 수지는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부모 집으로 달려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상민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뭐가? 갑자기 나가라니요. 여기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정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런데 그 집은 우리 명의야. 우리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지.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처음부터 부모 도움 없이 산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집을 너희들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그래? 그럼 너희도 우리 편의를 위해서 당장 나가주겠니? 이제는 부모가 오히려 더 냉정하게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냥 간섭 안 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 간섭 안 했지. 이제 보니까 간섭 안 받으려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받을 건 받고 부모가 필요 없을 땐 철저히 거리를 두자는 거 아니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께 불효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하나만 묻자.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질문했다. 너희가 먼저 우리 생일 챙긴 적 있어? 어버이날에 먼저 찾아온 적 있어? 그런데 왜 집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절박해지는 거야? 아들 내외는 할 말을 잃었다. 부모에게 먼저 다가온 적이 없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부모의 결정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잘할게요. 이제 와서? 네, 저희도 솔직히 그동안 부모님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그럼 이제 와서 잘하면 집을 그냥 넘겨줄 거라 생각해? 그렇게 아까우면 오지도 마. 어머니,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너희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웃처럼 생각하려고. 이웃이라니요? 들은 그대로야. 옆집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겠다는 말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거래처럼 변해버렸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나갈 땐 조심히 나가라. 집 계약 때문에 바빠서 더 얘기 나눌 시간 없어. 어머니, 아버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 우린 우리 삶을 살기로 했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동안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아들 내외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차례였다. 아들 내외는 계속되는 정의와 규성의 압박에 말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렇게 부모는 완전히 그들을 떠나기로 했다. 정의와 규성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으로 정의와 규성은 한적한 바닷가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얼마 뒤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희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고 지난 세월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지? 거의 30년? 그렇구나.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후련하다. 그만큼 우리가 희생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정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그 시각 상민과 수지는 황급히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동안 부모 집에 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우리 대체 어디로 가야 해? 집값이 너무 비싸. 전세도 마땅한 게 없고 월세로 가자니 부담스럽고. 지금껏 부모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진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현실적인 고민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모는 더 이상 그들의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 추석이 다가오자 상민과 수지는 문득 정희와 규성이 그리워졌다. 우리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댁에 가볼까? 상민의 말에 수진이 날이 선듯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가긴 어딜 가. 부모님 집 팔았잖아. 지금쯤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겠지. 이제는 부모를 찾아가고 싶어도 더 이상 찾아갈 집이 없었다. 명절 아침, 상민은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정희의 번호를 눌러 전화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추석인데 잘 지내시죠? 그래,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어디 계세요? 여행 중이야. 제주도 왔어. 아, 그렇구나.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글쎄, 우리가 이제는 여행 다니느라 바빠서. 어머니, 이제라도 잘할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상민을 기다려주는 정희는 없었다. 상민아,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없이도 우린 아주 잘 살고 있거든. 이만 끊자. 바쁘다. 정희는 상민에게 바쁘니 끊으라는 말만 남겨놓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상민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민과 수지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월세를 내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해졌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가 없다.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는 오직 필요할 때만 찾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흐른 뒤였다.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정희와 규성은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 상민이 전화했었지? 응, 뭐래? 이제라도 잘하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낸다고 했지. 잘했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 똑같아질 거야. 정희는 규성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부모가 이제는 진짜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정희와 규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평온하게 한 달을 보낸 후 정희와 규성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다. 평생을 상민에게 맞춰 살던 부모가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상민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연락을 달라는 문자 몇 통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여보, 상민이한테 또 연락 왔어? 응, 그런데 그냥 무시했어. 잘했어.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몇 주 후 상민은 부모가 사는 제주도를 찾아갔다. 연락이 쉽지 않자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제주도의 작은 집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상민은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상민은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상민은 다시 한번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도착한 답장은 짧고 단호했다. 그것은 바로 상민이 더 이상 정희에게 필요 없다는 의미의 말이었다.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정희와 규성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부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